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파헤쳐볼 주제는 바로 K푸드 산업입니다. 저희 손에 들린 베스트픽 산업 분석 보고서를 바탕으로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특히 주식 투자를 막 시작하려는 분들을 위해 쓰였다고 해서 아주 흥미로웠어요. 네, 그래서 오늘 저희의 목표는 명확해요. K푸드가 지금 세계 시장에서 왜 그리고 어떻게 성장하고 있는지, 네네. 또 그 성장의 열매를 투자자로서 어떻게 맛볼 수 있는지 구체적인 데이터를 통해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는 거죠. 단순히 이 기업이 좋다 이런 추천을 넘어서요. 그렇죠. 왜 지금 K푸드에 주목해야 하는지 그 근본적인 구조를 이해하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보고서의 첫 문장에 모든 걸 말해주는 것 같아요. 음식은 더 이상 생존 수단이 아닌 가장 강력한 외교관입니다. 정말 인상적인 문장이죠. 이 문장을 화두 삼아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해보죠. 좋습니다. 보고서는 현재 K푸드 산업이 완벽한 골디락스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진단하고 있어요. 너무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딱 성장을 위한 최적의 상태라는 뜻인데요. 골디락스 국면이요? 경제뉴스에서나 듣던 말인데 이걸 식품산업에 쓴다는 게 되게 신선한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인 건가요? 이게 마치 거대한 톱니바퀴 두 개가 딱 맞아떨어지면서 힘차게 돌아가는 그런 그림이거든요. 톱니바퀴요? 첫 번째 톱니바퀴는 글로벌 팬덤과 수출 확대예요. K 콘텐츠가 세계를 휩쓰니까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K푸드를 찾기 시작하면서 기업의 매출, 그러니까 외형이 폭발적으로 커지고 있는 거죠. 딱 알 것 같아요. 드라마에서 주인공이 라면 먹는 거 보고 다음날 마트에 달려가는 재외국인 친구들. 딱 그 그림이네요. 바로 그거죠.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두 번째 톱니바퀴가 거의 동시에 맞물려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두 번째는 뭔가요? 바로 원자재 가격의 하향 안정화입니다. 이건 기업 입장에서 생산 비용이 줄어드니까 수익성, 즉 내실이 아주 탄탄해진다는 의미예요. 와, 밖에서는 돈을 더 많이 벌어오고 안에서는 쓸 돈이 줄어든다니? 이건 기업 가치가 오를 수밖에 없는 완벽한 시나리오인데요? 그렇죠. 비용 절감 효과가 그렇게 큰가요? 생각보다 훨씬 큽니다. 자료를 보면 코코아 가격은 무려 62.8%, 원당은 26.7%나 급락했어요. 와, 62.8%요? 네, 이건 단순한 실적 개선이 아니에요.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장이 K푸드 기업을 바라보는 눈 자체가 바뀌는 리레이팅이 시작되는 겁니다. 리레이팅이요? 네, 가치를 재평가한다는 뜻인데 예전엔 그냥 국내에서 장사 잘하는 안정적인 회사였다면 이제는 전 세계에 K컬처를 파는 성장주로 보는 거죠. 일시적인 호황이 아니라 체질 자체가 바뀌었다고 시장이 인정해준다는 뜻이군요. 흥미롭네요. 맞습니다. 그럼 조금 더 시야를 넓혀줘. 이런 좋은 환경이 계속될지 거시적인 변수들도 한번 짚어보죠. 보고서에 원자재 가격을 신호등처럼 표시해둔 부분이 아주 직관적이더라고요. 네, 그걸 보면 현재 상황과 미래의 리스크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죠. 우선 긍정적인 녹색 신호는 방금 말씀드린 코코아, 원당 외에 커피 가격도 11% 넘게 하락하면서 켜져 있고요. 네. 황색 신호로는 옥수수나 소맥이 있는데 이것도 내리긴 했지만 전체 비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앞선 품목들보다는 작아서 영향은 좀 제한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주의 깊게 봐야 할 적색 신호는 뭔가요? 앞으로의 불안 요인이 될 수 있는 것들이요. 두 가지를 꼽을 수 있는데요. 하나는 파묘 가격이 3.2% 정도 올랐다는 점이고 더 중요한 건 오니 지수예요. 오니 지수요? 그건 좀 생소한데요? 이걸 그냥 바다의 열감기 지수라고 생각하시면 편해요. 이 지수가 오르면 엘니뇨 같은 이상 기후가 올 확률이 높아지거든요. 아하. 그럼 전 세계 농작물이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일종의 장기적인 경고등인 셈이죠. 바다의 열감기 지수라니 귀에 속 들어오네요. 원자재만큼이나 중요한 게 또 환율이잖아요. 보고서에서 환율의 양면성이라고 표현했던데 이건 어떤 기업이 웃고 어떤 기업이 우는 상황인 거죠? 보고서의 시소 그림이 딱 그 상황을 보여주죠. 지금처럼 원달러 환율이 1,400원대에 머무는 고환율 시대에는 수출 기업들이 시소의 한쪽 끝에서 하늘 높이 올라가게 됩니다. 달러로 본 돈을 원화로 바꾸기만 해도 이익이 드러나는 거니까요. 맞아요. 가만히 안 넣어서 돈을 더 버는 거죠. 불닭볶음면으로 유명한 삼양식품이나 신라면의 농심이 대표적인 수혜주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럼 반대편 시소에 앉은 기업들은 땅으로 푹 꺼지겠네요. 그렇죠. 특히 원자재를 해외에서 사와야 하는 내수 중심 기업들은 직격탄을 맞습니다. 보고서에서 CJ제일제당을 예로 들었는데 원 위안 환율이 4.9%나 오르면서 중국에서 원재료를 수입하는 비용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분석해요. 똑같은 물건을 사도 더 비싼 값을 치러야 하니 마진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네요. 네, 맞습니다. 환율처럼 숫자로 보이는 거시적인 요인도 중요하지만 사실 K푸드의 진짜 엔진은 숫자로 측정하기 힘든 곳에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죠? 바로 문화라는 힘이죠. 보고서에서도 제품에서 문화로,
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게 K푸드의 성장 스토리를 완전히 다르게 만들고 있는 것 같아요. 정합합니다. 이제 K푸드는 단순히 맛있는 음식을 파는 게 아니라 힙한 라이프 스타일을 파는 단계로 진입했어요. 보고서의 세 가지 사례를 보면 이 흐름이 명확히 보여요. 첫 번째가 미디어 연계인데요. 농심 신라면이 미국 ABC의 유명 토크쇼 지미 키멜 라이브에 비중 있게 등장한 게 좋은 예죠. 굳이 비싼 돈 들여 광고하지 않아도 가장 핫한 문화 콘텐츠 속에 자연스럽게 녹아드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브랜드의 격이 달라지는 거죠. 두 번째는 라이프 스타일 침투인데요. 파리바게트가 미국 케이터링 시장에서 매출이 30%나 성장했다는 게 정말 인상적이에요. 30%나요? 네. 특히 뉴욕에서 32%, 샌프란시스코에서 17% 성장했다는 건 이제 파리바게트가 미국인들의 생일 파티나 회사 미팅에 빠질 수 없는 하나의 문화가 되었다는 증거거든요. 파리바게트가 미국 오피스 문화에 스며들었다는 게 정말 신기하네요. 그건 기존 세대의 이야기 같은데 젊은 세대, 소위 MZ 세대 사이에서는 또 다른 K푸드 열풍이 불고 있다면서요? 네. 그게 바로 세 번째 사례인 세대 교체입니다. 과일 소주가 대표적인데요. 아, 과일 소주? 네. 달콤하고 도수도 낮아서 술에 약한 젊은 세대의 취향을 완벽하게 저격하면서 수출액 1억 달러를 돌파했어요. 이건 완전히 새로운 시장을 창출한 거라고 봐야죠. 팬덤 경제 분석은 저도 정말 소름 돋았어요. 사실 저도 SNS에서 그 미역불닭 레시피를 보고 이건 누가 생각해낸 거지? 싶었는데 아, 보셨군요. 네, 이게 그냥 유행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BGF 리테일의 발주 중단이나 삼양식품의 생산 라인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니 공급망 전체를 팬심이 흔드는 셈이네요. 맞아요. 과거의 산업 공식이 완전히 뒤집힌 거죠. 예전에는 기업이 제품을 만들고 마케팅으로 수요를 창출했잖아요. 그렇죠. 이 미역 불닭볶음탕면 사례를 보면 순서가 정반대예요. 1단계, 한 소비자가 SNS에 올린 레시피가 입소문을 탑니다. 이게 바이럴 트리거가 되고요. 네, 2단계, 갑자기 수요가 폭발해서 품절 대란이 일어나요. 3단계, 그러자 유통사인 편의점은 발주를 중단하고 제조사인 삼양은 부랴부랴 생산을 늘리는 공급망 반응이 나타나죠. 이 모든 과정이 곧바로 매출과 주가에 반영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식품회사의 핵심 경쟁력은 맛이나 브랜드뿐만 아니라 이런 예측 불가능한 팬덤의 요구에 얼마나 빠르고 유연하게 대응하느냐에 달려있겠군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생산 유연성과 공급망 관리 능력이 새로운 게임의 룰이 된 거죠. 물론 이렇게 빛이 강하면 그림자도 있기 마련이죠. 투자에는 항상 리스크를 고려해야 하니까요. 보고서에서는 설탕세 도입 가능성을 중요한 규제 리스크로 꼽았던데 이건 좀 현실적인 위협 같아요. 네, 최근 대통령이 설탕 부담금 도입을 시사하면서 식품업계 전체가 긴장하고 있어요. 비만율을 낮추고 국민 건강을 증진하자는 취지는 좋지만 산업에 미치는 파장은 꽤 클 수 있거든요. 만약 도입된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일단 가공식품 가격이 오를 테니 소비자 부담이 커지겠죠. 기업 입장에서는 특히 음료나 과자처럼 설탕이 많이 들어가는 제품들의 수익성이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보고서는 설탕 노출도가 높은 기업에 대해서는 당분간 보수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하고 있어요. 리스크가 있다면 반대로 긍정적인 신호도 있겠죠. 거버넌스 혁신 사례로 세계 최대 자산 운영사인 블랙록이 등장하던데요. 이건 K푸드 기업들의 가치를 한 단계 더 끌어올릴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블랙록이 KT&G 지분 5%를 보유하고 있다고 공시한 후에 주가가 석 달 만에 13.3%나 오르면서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거든요. 와, 단순히 외국 자본이 들어왔다는 걸 넘어서 블랙록 같은 거물급 투자자가 주요 주주가 됐다는 것 자체가 시장에 주는 메시지가 강력하군요. 그렇습니다. 이 회사는 경영이 안정적이고 투명하며 앞으로 주주들에게 더 많은 이익을 돌려줄 것이다 라는 강력한 신뢰 보증수표를 받은 셈이니까요. 그렇군요. 이런 지배구조 개선이 실적 개선만큼이나 기업 가치를 재평가, 즉 리레이팅시키는 강력한 동력이 될 수 있다는 상징적인 사례죠.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거시 환경부터 문화, 리스크까지 큰 그림을 다 그려봤는데 그래서 결국 우리 직업과 직접 연결될 질문이 남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업을 눈여겨봐야 할까? 그렇죠. 제일 중요한 질문이죠. 이 질문에 대해 보고서는 아주 명확한 답을 제시하고 있더군요. 네, 투자를 처음 하는 분들도 쉽게 판단할 수 있도록 5가지 핵심 지표를 기준으로 기업들을 분석했어요. 간단히만 짚어드리면 ROE는 얼마나 장사를 잘하는지 보는 경영 효율성 지표, PER은 미래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이 얼마나 높은지를 보는 성장성 지표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리고 PBR은 회사가 가진 자산 가치, EV/DA는 현금을 얼마나 잘 버는지를, 그리고 배당 수익률은 얼마나 꾸준히 주주에게 이익을 나눠주는지를 보는 안정성의 척도고요. 자, 그 지표들을 기준으로 선정한 베스트 픽이 바로 삼양식품이군요. 성장주 부분에서요?
삼양식품은 그냥 조차 수준이 아니라 압도적이라는 표현이 어울려요. 핵심은 2026년 예상 ROE, 즉 자기자본 이익률이 40.8%에 달한다는 점이에요. 이건 동종 업계의 다른 기업들과는 아예 비교가 불가능한 수준의 효율성입니다. 그 엄청난 성장성의 동력은 역시 앞서 이야기한 고환율과 글로벌 팬덤, 이 두 개의 엔진이겠고요. 맞습니다. 그런데 PER이 높다는 건 보통 주가가 고평가되었다는 신호 아닌가요? 이제 막 투자를 시작하는 분들에게는 좀 부담스러운 지표일 수도 있겠는데요.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맞아요. PER만 보면 비싸 보일 수 있어요. 네. 하지만 보고서는 이 높은 PER이 거품이 아니라 방금 말한 압도적인 ROE와 폭발적인 성장상으로 충분히 설명된다고 분석해요. 즉, 비싼 데는 다 이유가 있다는 거죠. 아하. 그래서 리스크를 감수하더라도 높은 수익을 추구하는 공격적인 투자자에게는 최선호주 탑픽으로 꼽은 겁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안정성을 추구하는 투자자에게는 KTNG를 추천했네요. 네, KTNG는 포트폴리오의 든든한 방패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대표적인 방어주예요. 앞서 말씀드린 블랙록 효과로 경영 안정성이 확보됐고 무엇보다 4%대의 꾸준한 배당 수익률이 가장 큰 매력이죠. 시장이 흔들릴 때도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기대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앞서 다뤘던 설탕세 같은 규제 이슈에서도 상대적으로 자유롭다는 장점도 무시 못하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그런 예상치 못한 정책 리스크를 회피할 수 있다는 점에서 포트폴리오의 안정성을 크게 높여주는 거죠. 그래서 변동성이 큰 시장 상황에서 내 자산을 지켜줄 종목으로 장기 보유를 추천하고 있습니다. 이건 기회와 리스크가 공존하는 약간 애증의 종목 같은 느낌이었어요. 맞아요. 보고서의 차트를 보면 CJ제일제당의 현 주소가 명확히 보여요. PER 기준으로는 업계에서 가장 싼 저평가 영역에 있어서 분명 기회는 있어요. 주가가 매력적인 수준이라는 거죠. 하지만 리스크도 명확하다고요? 네, ROE가 4에서 5%대에 머물러 있어서 수익성이 정체되어 있고 환율 파트에서 봤듯이 원재료를 수입해야 하는 구조적인 약점도 안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당장 투자하기보다는 중국의 원자재 가격이 떨어진다거나 내부적으로 비용 효율을 크게 개선하는 것 같은 긍정적인 신호, 즉 주가를 끌어올릴 만한 촉매제를 확인한 후에 접근하는 게 현명하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K푸드 산업 분석 보고서를 정말 속속들이 파헤쳐봤습니다. 이 모든 정보를 종합해서 투자 입문자가 지금 당장 써먹을 수 있는 최종 전략을 한 문장으로 정리해 주신다면요? 보고서는 아주 명쾌하게 바벨 투자 전략을 제안합니다. 우리가 헬스장에서 드는 역기처럼 포트폴리오의 양쪽 끝에 무게를 둬서 균형을 맞추는 전략이에요. 아하, 역기의 한쪽 끝에는 공격적인 성장주를, 다른 쪽 끝에는 보수적인 안정주를 배치해서 균형을 잡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포트폴리오의 한쪽에는 고환율과 글로벌 팬덤을 등에 업은 삼양식품이나 농심 같은 공격적인 성장주를 담고요. 네. 다른 한쪽 끝에는 설탕세 같은 정책 리스크를 막아주고 꾸준한 배당을 주는 KTNG 같은 안정주를 배치해서 균형추 역할을 맡기는 거죠. 반대로 원재료 수입 비중이 높거나 규제에 취약한 내수기업은 당분간 역기 중간에 빈 공간처럼 비워두는 게 좋다고 조언합니다. 이라는 두 개의 거대한 파도를 동시에 타고 있다는 게 명확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하나 던져드리고 싶어요. 오늘 이야기 나눈 기업들 말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차세대 문화외교관이 될 K푸드는 무엇일까요? 어쩌면 냉동김밥일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새로운 간편식일 수도 있겠죠. 그리고 그 제품을 만드는 기업은 과연 어떤 성장 스토리를 쓰게 될까요? 이 질문에 대한 자신만의 답을 찾아보는 과정이 아마 성공적인 투자의 가장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겁니다.